안녕하십니까. 동북아 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박일준입니다. 오늘 우리가 팬데믹 시대에 생각하는 존재의 얽힘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옛날 영화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 텐데, 공각기동대라고 90년대에 나왔던, 95년도에 개봉됐던 일본 영화죠. 이 일본에서 개봉된 이 영화를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소환하는 이유는, 이 영화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없이 많은 상상력들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각기동대는 1995년 시로 마사무네 원작의 원작 만화인데, 그 오시마무로 감독의 손을 거쳐서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영화로 이렇게 개봉을 했죠. 원작 만화가는 영화를 좋아했는지 싫어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영화로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다른 그 영향력을 얻게 되긴 했지만, 원작 만화나 그 만화 영화에서 보여주는 미래의 모습이 지금 현재 2021년 현재의 모습에서 봐도 상당히 예언적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 영화 속에서 전내화라고 하는 게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간의 생물학적인 뇌를 이렇게 그 나노 컴퓨터하고 연결을 해서, 나노 컴퓨터를 인터페이스로 해서 기계의 몸과 접속을 해서 살아가는 그런 미래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즘에 포스트 휴머니즘과 연관된 그 논의들이 우리 주변에 되게 많은데, 그리고 특별히 이제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그 사람의 만남을, 지금 제가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영상을 통해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뭐 특별히 몇몇 경우만 이렇게 인터넷 강의나 뭐 그런 걸 통해서 만났는데, 이제는 지난 1년 동안 수업이 전면적으로 이제 네트워크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서 디지털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우리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모임이 많아졌는데, 어, 이 공각기동대의 미래는 말하자면 인간이 뇌를 갖다가 바로 그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그런 시대의 문제를 이렇게 다뤄주고 있죠. 그래서 이 공각기동대가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또 문제는 뭐냐면, 그 공각기동대라고 하는 영화 속에 그 첫 번째 영화 제목이 뭐냐면 고스트 인 더 쉘인데, 이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하는 것은 그 철학자 길버트 라일의 기계 속의 유령이라는 말을 모방한 거죠. 그러니까 데카르트가 인간을 정신과 육체로 두 개의 다른 실체로 구성된다 그랬을 때, 이 길버트 라일은, 아니 인간이 정신과 육체로 분리돼서 존재된다는 게 말이 돼? 그러면 기계 속에 유령이 들어가 있다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거리면서 했던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우리가 정말로 고스트 인 더 쉘이라고 하는 거, 여기서 고스트 인 더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들의 뇌가 좀 분리돼서 살아가고 있죠. 오늘날 우리 집중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들의 손은 항시적으로 스마트폰을 들고 있고, 우리들의 시선은 또 다른 곳을 쳐다보면서, 또 우리들의 네트워크는 우리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연결시켜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일들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때,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혹은 우리들의 자아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이 공각기동대에서는 뇌를 전내화시켜서 나노 컴퓨터를 인터페이스로 해서 기계의 몸으로 살아가니까, 그러니까 사실 생물학적인 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의 몸을 입고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이 죽지 않게 되는 거죠. 이걸 정신을 다운로드 받아갖고 다른 쪽으로 옮길 수만 있으면. 근데 이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그 사이보그가 두 가지인데, 생물학적인 뇌를 사용해서 나노 컴퓨터를 인터페이스로 해서 기계의 몸으로 이렇게 할 때에는, 생물학적인 뇌가 죽으면 그 사람의 주체도 죽겠죠. 근데 또 하나는, 이 공각기동대 영화에 인형사라는 해커가 등장하는데, 그 해커는 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해커는 인터넷 네트워크에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뇌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여기서 문제는 그 영화의 디테일한 내용보다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속에 우리가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사이보그가 된 그 주인공 이름이 쿠사나기 소령인데, 쿠사나기 소령이 다른 여성 사이보그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내 진짜 몸은 옛날에 죽었고 지금의 나는 쿠사나기 모토코다라고 생각하는 의체 혹은 사이보그, 기계의 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때도 있어라는. 그러니까 자기는 이미 옛날에 다 죽었고 이 사이보그에 그 정신적인 기억이 남아서 사실은 아직도 내가 살아남아 있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생물학적인 뇌와 그 생물학적인 뇌를 기계의 몸과 연결시켜주는 나노 컴퓨터라는 인터페이스 사이에서 인간의 주체인 나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어디서 끝나는 걸까? 아니면 오히려 더 급진적으로 물어서 이러한 사이보그 시대에 나는 죽었다는 거가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죠. 어, 하지만 이 영화가 제시하는 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런 사이보그가 인간의 모습을 얼마만큼 대변하느냐의 모습이 아니고, 이 영화가 제시하는 근본적인 실제로 생물학적인 뇌가 죽고 컴퓨터라는 기계가 나라는 착각 속에 내 삶을 살아가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데 생물학적인 두뇌나 유기체적인 몸은 전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상관없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그 우리들은 그런 거 없는데 옛날에 그 개봉됐던 바이센테니얼 맨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는 이제 기계가, 로봇이 나중에 인간으로 이렇게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다루어 주죠. 우리가 전통적으로 인간이라고 하는 건 영혼, 자아, 그런 걸 표현하는 말로 이 영화에서는 고스트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뭐 귀신이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길버트 라일의 표현 고스트 인 더 머신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그렇게 모방한 표현이니까. 그래서 이게 이 고스트라고 하는 거, 인간의 정신이나 영혼이라고 하는 게 생물학적인 뇌로 작동하건 컴퓨터로 작동하건 네트워크로 작동하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면, 그러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의 존재 혹은 정신이라고 하는 거, 그런 이성이라고 하는 거, 그건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보게 되죠. 이런 얘기가 조금 사이보그 같죠? 너무 미래적이고 여러분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같죠? 그런데 1967년에 그 폴 바크 이리타라고 하는 사람이 센서리 서브스티튜션, 그러니까 감각 대치라고 하는 실험이에요. 이런 실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화면에 보면은, 그 화면에 그 말하자면 그 왼쪽 하단에 그 한 여성이 덩치 큰 의자 위에 앉아 있잖아요. 이분이 정확히 말하면, 그러니까 시각 장애인이라고 그러면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안경을 쓴 사람도 시각 장애인은 장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맹인이에요. 선천성 맹인.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앞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이 선천성 맹인의 시각이라고 하는 감각을 어떻게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회복할 수 있느냐를 하는 1967년도 실험이고, 이거는 네이처지에 실렸어요. 어떤 실험이냐면 맹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평생 동안 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분을 피실험자로 모셔놓고, 그 여성 지금 그림 하단에 앞에 보면 그 여성 앞에 뭐 네모난 박스 같은 상자 같은 게 있죠. 그게 카메라예요. 그 카메라로 그 앞에 보면 TV 모니터 스크린 같이 X자로 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TV 모니터 스크린이에요. 그래서 이 카메라로 TV 모니터를 비추면 모니터에 나타나는 대상을 카메라가 포착해서 그 포착한 대상의 신호를 컴퓨터로 보내요. 그 옆에 하단에 보면 컴퓨터가 있죠. 모니터도 있고. 그 컴퓨터로 보내면 그 컴퓨터가 그 대상을 포착한 신호를 변환을 해서 어디로 보내냐면 그 의자가 보통 의자가 아니고 특별한 장치가 되어 있는 의자예요. 어떤 장치냐면 진동 센서가 거기 돼 있어요. 그래서 400개의 진동 센서로 의자 등받이에다가 400개의 진동 센서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작동하냐면 그 피실험자가 그 스크린에 예를 들면 우측 상단에 대상이 나타나면 의자에 돼 있는 그 사각의 400개의 진동 센서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모양이 되어 있는데, 그 진동 센서 중에 우측 상단에 있는 진동 센서가 디디디딕 하면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카메라에 포착된 대상이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이동을 한다. 그러면 진동 센서가 우측에서 좌측으로 디디디디딕 하면서 진동을 하는 거죠. 작동 원리는 쉽죠. 그런데 우리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럼 이 시각장애인은, 이 피실험자로 착각한 시각장애인은 이 진동 센서를 통해서
느꼈을까요? 보았을까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본 적이 없어요. 나면서부터 블라인드였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이 실험에 참석했던 이 피실험자가 실험이 끝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I see the world. 봤다. I see. 그러니까 봤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서 이 사람이 봤다는 경험이 도대체 뭔진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가능한 건지. 근데 그 우 우측에요. 그 여러분이 보시는 화면에 우측에 보면 한 사람이 등에 백팩을 메고 있죠. 그리고서 이렇게 귀에다가 뭐 이어폰 같은 거 꽂고 안경, 선글라스 같은 거 썼잖아요. 이게 지금 그 여자분이 했던 실험 장치를 소형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등받이에다가 배터리하고 소형화된 컴퓨터를 그 백팩에다 넣고, 그리고 이 헤드폰 기어 같은 거를 여기다 끼고, 그리고 나서 인제 이 안경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안경에 카메라가 장착이 돼 있으면 이 카메라가 받은 신호를 백팩에 있는 컴퓨터가 변환을 해서 이걸 갖다가 그 진동 센서를 소형화시켜 갖고 입에다 물었어요. 400 개의 진동 센서를 혀에 물 수 있는 작은 크기로 혀에다 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장치를 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산악 등반했어요. 산악 등반하고 내려왔어요. 여기서 인제 제가 이 실험을 다시 가져오는 이유는 뭐냐면 어 보는 경험, 우리가 눈이 없으면 못 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눈이 보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이 처음에 실험 67 년도에 실험에 참석했던 이 여인은 등에 있는 진동 센서 디디디디디디 하는 걸로 그 신호를 계속해서 줬더니 쪼끔 있다가 뇌가 봤다는 거야. 이게 진짜로 보이냐? 어 어 반신반의가 되죠. 근데 글자를 읽었다고 그래요.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고 글자를 읽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백팩을 메고 그 장치를 소형화시켜서 올라간 사람은 산악 등반을 했다니까. 그 산 위에 올라가는 길, 뭐 장애물들 많잖아. 그런 걸 다 넘기고 이걸 했다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사람들이 본다라고 하는 게 그 허상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인간의 시각적인 감각이 뭘로 대치가 됐다? 등의 진동, 피부 감각의 촉각으로 대치가 됐다. 혹은 우리가 보는 경험이 혀에게 전달되는 촉각 경험, 진동 센서의 경험으로 시각 경험이 변환이 됐다라고 하는 거야. 그럼 뭘까? 감각이라는 뭐지? 우리가 보통 감각 그러면요, 감각은 이렇게 뭐 저기 시각, 뭐 청각, 뭐 이렇게 고정이 돼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들의 감각은 인터페이스 같아요. 아까 공각기동대에 나오는 그것처럼 나노 컴퓨터가 기계의 몸과 연결시키는 인터페이스가 됐다 그랬죠. 우리들의 몸의 감각, 느낌, 정서,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와 세계를 연결시켜 주는 인터페이스 같은 거예요. 그렇게 작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인간의 정신을 나중에 인제 쪼끔 더 우리의 과학이 발달하면 네트워크로 업로드하거나 아니면은 사이보그로 몸을 바꿔서 살아가는 게 단순히 공상만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감각이 기본적으로 이게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시감각이 등의 촉각으로 대치될 수도 있고 혀에 물는 혀의 감각으로 대치될 수도 있다면 분명히 대치가 가능하겠죠.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뇌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뇌가소성이라고 하는 건 원래 우리에게 내장되어 있는 개념인데, 우리가 학습을 하거나 뭐 이렇게 훈련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뇌가 몸의 이 운동 기능이나 지적인 기능을 이렇게 조절해서 활동할 수 있는 걸 의미해요. 통상적으로는 만 2세 때까지 활발하게 작동하다가 만 2 세가 지나면 이렇게 잘 쓰는 뇌의 세포 연결은 강화가 되고 안 쓰는 신경세포의 연결은 퇴화가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의 뇌가 각자의 고유한 형태로 이렇게 갖추게 돼요. 그러니까 뒤집어서 얘기하면 여러분은 만 2세 때에는 천재였어요. 웃기게도. 근데 여러분은 지금 현재 뇌의 관점으로만 보면 만 2세 때의 능력엔 절대로 못 미치는 그런 사람이 돼 버린 거죠. 근데 이러한 뇌의 가소성 감각이 단순히 인제 거기에만 그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등의 촉각이나 혀의 그 진동 느낌, 그러니까 이러한 감각이, 그러니까 시각이 이렇게 변환되면서 느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최근에는 그 맹인들에게 그 지팡이에다가 센서를 달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인제 거리를 다닐 때 이렇게 보다 더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장치들도 개발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맹인들이 그 시각장애인들이 이렇게 두들기고 다니면 '아 이 사람들은 소나로 세계를 파악하는구나.' 이렇게 듣잖아요.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인간은 이 지팡이를 사용하건 진동 센서를 사용하건 눈을 사용하건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여러분 눈이 눈으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진동 센서나 지팡이를 통해 갖고 세계를 보는 사람들의 경험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여러분의 착각이에요. 사실은 모든 감각은 그렇게 대치가 된다라고 하는 걸 그 실험을 통해서 우리가 봤죠. 요즘에는 그것을 넘어서 인제 연장된 정신이라는 말을 써요. 연장된 정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의 뇌가요, 우리가 보통 뇌라고 하면 이게 좀 잘못 생각하는데, 생물학적인 뇌가 굉장히 인간의 고유한 거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알츠하이머 환자나 뭐 치매 환자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노년이 되면 그런 거에 걸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합니까? '아 인제 나이가 들어서 장애가 들었구나.' 근데 여러분의 착각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앤디 클락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더 익스텐디드 마인드라고 하는 논문에서 발표한 하나의 사례인데, 실제 사례는 아니에요. 가상의 사례. 근데 거기에 인제 가상으로 등장하는 환자 오토가, 예를 들면 인제 자기가 알츠하이머라는 걸 알아. 그래서 기억력이 없다라고 하는 걸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자기가 할 일이 생각나면 냉장고 같은 데다가 메모지에다 적어 갖고 냉장고 위에 붙여 놓습니다. 그러면 한 뭐 1 시간 후에 2 시간 후에 아니면 다음날 일어나서 이 뭔 일을 해야 하는진 기억이 안 나지만 냉장고를 쳐다보면 어떡해요. '아 거기에 내가 할 일이 써 놨잖아.' 그러면 64 번가에 가서 모마 박물관에 가서 미술품을 보고 거기에 대한 비평문을 작성해라고 이렇게 냉장고에 써 놨으면, 내가 그 기억은 안 나지만 내 필체로 써 놨기 때문에 내 그린 건 알아보잖아. 그럼 그거 갖고 그대로 가 갖고 하고 하는 거야. 뭐 약 먹을 시간, 뭐 운동할 시간, 뭐 그런 거 냉장고에 다 적어 갖고. 여기서 오토는 그래서 이 포스트잇 메모를 활용해 가지고 비록 뇌의 기억 능력은 손상됐지만 정상적인 능력을 따라잡으면서 살아가고 있음을 그 앤디 클락은 그 논문에서 밝혀 주고 있어요. 여기서 요점은, 여기서 그러면 앤디 클락의 뇌는 어디까지일까? 그러니까 이 포스트잇 메모는 무슨 기능을 할까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포스트잇 메모는 외장 하드 드라이브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외장 하드를 갖고 다니면서 여러분 컴퓨터 쓸 때 그러잖아요. 이게 노트북에 그 용량 부족하면 어떻게 해요? 외장 하드 붙여 갖고 그거 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뇌가 연장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앤디 클락은 extended, 연장된, 이렇게 썼어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연장된 뇌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뇌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살아가잖아요. 여러분이 정신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옛날 사람들은 사실 이렇게 매 순간 이중의 세계를 살아가진 않았거든. 그러니까 네트워크에 접속된 상태로 현실에 지금 이 사람을 마주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계를 살아간 적은 없거든요. 근데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우리는 매 순간 이중의 세계, 네트워크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사이보그가 되신 거예요. 이게 어 모두의 상황인 거죠. 인간은 뭐냐? 그 인간을 인제 그 생물학적인 어떤 몸이나 아니면은 그 감각이나 그런 거에 한정해서 우리가 인간을 규정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스마트폰은 여러분의 일부예요. 안경이 내 몸의 일부가 된 것처럼.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인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몸을 가지고 있는 몸의 경계에 따라서 인간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입고 있는 의복, 여러분이 갖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이 갖고 있는 디지털 장비, 그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행위 능력이, 여러분이 인간으로서 행위 역량을 발휘할 범위가 이렇게 넓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인제 하나의 뭐 주체라든지 자아라든지 이렇게 하지 말고 행위자 네트워크로 우리가 넓혀서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뭐 여러 철학자들을 통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인제 주체로부터 행위 주체로
존재 개념을 전환해야 한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요점은 그거예요. 팬데믹 시대에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건 더 이상 홀로 살아가지 않는다. 바이러스가 여러분 생물일까요? 아닐까요? 바이러스는 생물이 아니에요. 엄밀히 말하면. 바이러스는 유기체가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단백질 코팅, 그러니까 숙주에 들어가기 위해서 단백질 코팅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어, 단백질 코팅으로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안에 보면은 그 DNA, 그 암호가 되어 있거든요. 그거밖에 없어요. 신진대사 활동이 자체적으로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는 생물체라고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 그러나 숙주세포로 침투가 하게 되면 그 숙주세포의 자원을 활용해서 자기를 증식시키죠. 그러니까 생물도 아니고 무생물도 아니고 물질만으로 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생물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그런 존재가 지금 현재 지구촌 문명을 2년째 멈추게 하거나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죠. 이건 뭘 말해주냐? 우리가 존재라고 하는 거, 이 인간의 생명이라고 하는 걸 더 이상 이런 그 책상과 같은, 아니면 컴퓨터와 같은 이런 그 무기물적인 존재와 분리된 존재로 바라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요. 우리의 행위 주체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아니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뭐 어떤 그 디지털 장비나 책상이나 그런 것과 연동해서 우리의 행위 능력이 넓어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무기물들과 다른 생물체들과 더불어서 얽혀서 존재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요즘 용어로 얽힘이라고 그럽니다. 인탱글먼트. 이미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생각을 말하자면 이제 그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압축을 해서 표현하면, 자연적으로 태어난 사이보그, 이거 사실 말이 모순인데, 자연적으로 태어나는 건 사이보그가 아니죠, 우리들의 개념에. 근데 이 얘기는 뭐냐면, 인간이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소성, 뇌의 가소성이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과는 달리 다른 존재들, 그러니까 물질적인 존재들, 아니면 다른 유기물들, 그러니까 미생물들이나 세포, 다른 세균들과 더불어서 공생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동물들도 공생 능력은 있어요. 근데 인공물을 변환해서 인공물까지 자신의 존재의 영역으로 확장해서 이렇게 갈 수 있는 거는 어쩌면 인간이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르죠. 문제는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예전에는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기술이 만들어졌다면, 이제는 인간의 기술이 인간의 본성 자체를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좋기만 한 것이냐? 그럴 리가요. 우리가 기후변화와 생태위기 시대를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기후변화와 생태위기는 뭐 때문에 야기됩니까? 바로 이 존재의 얽힘으로부터 야기됩니다. 기후체계라고 하는 건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 그걸, 그 날갯짓이 멕시코만에서 허리케인으로 발전할 수도 있는 그런, 그러니까 초기 조건에 굉장히 민감한 거죠. 아주 민감한 초기 조건의 변화가 나중에 아주 엄청난 변화로 야기되는 그런 거죠. 여기서 기후 시스템은 생물 시스템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유기체처럼 작동하지만 생물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무기물이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제임스 러브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구라고 하는 기후 시스템, 지구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를 하나의 생명체처럼 가이어로 보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보는 게 좋은지만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 팬데믹에 공각기동대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하나의 물음은 뭐냐 하면, 우리들의 존재가 다른 이런 장치들, 인공적인 장비들과 얽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버리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것을 낭비하면서 버리잖아요. 새 것으로 구입하고, 그죠? 그렇게 버려진 플라스틱, 아니면은 뭐 배터리들, 그런 것들이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무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결국은 남태평양의 플라스틱 섬이라든지, 아니면 기후변화라든지 생태계 위기라든지 이런 것들로 역습을 하죠. 그러니까 비생명적인 존재들의 역습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 나무나 의자나 책상이 자기의 존재의 소리를 갖고 있지 않은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어 예전에는 뭐 생태 운동 뭐 그런 거 하면 생명, 유기체 얘기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생명과 유기체를 넘어서 자연 자원이나 이 비유기체적인 존재들과의 얽힘도 고려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도달한 것 같아요.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후쿠시마 원전의 모습인데요. 우리가 후쿠시마 원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우리들의 삶이 굉장히 얽혀 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전 세계 바다가 이 후쿠시마 원전으로 오염됐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오염된 바다에서 살아가는 생선을 우리가 먹어야만 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 후쿠시마 원전은 일본의 문제만은 아닌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인제 우리가 근대적으로 생각해 왔던 주체나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생각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의 얽힘, 우리 존재의 근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